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의 토론합시다. 고성국입니다. 네, 12월 대선을 50여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 모두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새 후보들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비교하려고 보면 아직은 좀 구체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동시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성국의 토론합시다 대선 특집기획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고 있는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캠프 사이에 또 두 당 사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정책들인지를 상호 토론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을 놓고 양측의 이 대선 캠프가 직접 토론한 거, 이거 방송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인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 후보 또 양 캠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또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의 근거들이 확보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먼저 100분 동안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신광식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회 김진방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시죠. 정선섭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위원회 이의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밤늦게 출연해 주셔서 네 분께 감사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토론 시작하시죠. 화면 주십시오. 12월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치열한 정책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선 공약 중 가장 큰 줄기에 해당하는 경제 민주화 공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경제민주화 수장으로 영입, 창조경제를 표제로 경제공약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는 신규 순환출자 제한, 출종제 부활 반대, 제2금융권 금산분리 규제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는 이정우 교수를 경제민주화위원회 사령탑으로 임명, 공정경제라는 기조 아래 경제청사진을 만들고 있다. 문재인 후보 캠프는 재벌구조 전면 개선, 출종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을 경제민주화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다. 12월 대선 핵심 공약, 경제민주화 정책. 여야의 차별화된 정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네, 같이 자료 화면 보셨는데요. 오늘 토론해야 될 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소는 좀 생소한 그런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좀 상호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시고요. 네. 예.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대선 조직치고는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 왜 행복추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정당의 활동이나 그 정책 개발에 결국은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장래의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정책 공약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행복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 행복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그렇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명칭이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강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나라 경제가 지금 국민 생활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 전체가 상생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게 경제 민주화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네. 지금 그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방 위원님, 예. 문재인 후보 캠프는 경제민주화위원회 명칭을 이렇게 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민주화와 뭐 개혁에 좀 이 방점을 뒀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좀 더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와 개혁의 대강을 먼저 말씀을 하신다면요? 예, 우선 뭐 경제 민주화와 재벌 체제 개혁을 동의어로 여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중 하나가 재벌 체제 개혁이지만 그와 동시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고 제자리를 찾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동반 성장이라고도 네.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역시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역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동 부분에서 아주 심각한 차별, 또 저임금 문제, 여러 가지 불안한 문제, 고용이 불안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시 경제민주화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예. 역시 그 부분을 포함하여 노동과 복지는 따로 이제 다룹니다만은 예. 노동과 재벌과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과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간에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좀 공박을 하셔도 되고 네. 1대1 대결 구도를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 이의영 위원께 이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로 내용은 이제 면밀하게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후보 쪽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경제 민주화 또 뭐 이 재벌 개혁 이 주장 또는 공약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신다면 먼저 시작을 한번 해주시죠. 뭐 예. 비판이라 할 건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서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유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제 권력을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각 경제 주체들에게 그들의 그 자유와 민주화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 분산하고 또 민주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아직 박근혜 캠프에서는 이제 이 경제 민주화 전반적인 내용이나 또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 논의된 것들이 주로 극심한 불법 행위들 또 부당한 지원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네. 또 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신규 순환출자를 이제 금지하도록 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정도 가지고 과연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재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다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선섭 위원님, 뭐 네. 반론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재인 후보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셔도 되겠고요. 네, 제가 평소에 이제 그 의문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그 정책 중에 재벌 정책 중에 네, 그러시죠. 예, 네. 재벌 개혁 정책 중에서 이제 출총제를 다시 부활하겠다 하는 대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고 싶고요. 그 이유는 출총제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 진행되다가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기업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그 2009년도에 국회에서 폐지를 했었는데 JB 정부에서 현 예, 정부에서 그렇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불과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여당의 단독이었던 간에 3년 만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이제 30%로 그것을 이제 낮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들이 투자에 뭐 어떤 제한을 받는다든가 이런 그 불만도 있고 한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네. 예. 우선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하는 게 뭐 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건 확인하고 그다음 말을 그러시죠. 이어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네. 박근혜 캠프에서는 그쪽에서는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는 출총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어떤 그 확장성이라든가 투자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도입을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사밀 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출총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그렇게 보도들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여하튼- 무슨 신규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그건 순환 출자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총제하고 순환 출자하고는 좀 그 어떤 본질이 좀 다른 것인데 순환 출자된 기존 순환 출자된 부분에 대해서 출총제를 검토한다는 뭐 보도도 저희들은 봤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언론에서 난 것이고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직 이 여하튼 그 국민행동추진위원회 위원이 이 우리 출총제 반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아, 예. 그걸 전제로 토론하시면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뭐, 예. 질문하신 게 이제 두 가지십니다. 하나는 이제 폐지 3년 만에 또 부활하는가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저해성 문제인데 네. 그 이야기가 길게 되겠습니다. 네, 우선 괜찮습니다. 앞부분만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출총제가 이제 1986년부터 실행이 돼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지금 폐지가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네. 98년에 한번 폐지돼서 역시 3년 만에 재도입이 됐습니다.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재도입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폐지된 3년 동안 극심한 폐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폐지된 연후에 지난 3, 4년 동안 또 역시 그 과도하고 극심한 그런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폐지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폐지된 건 2009년이지만 그 현 정부가 들어서서 인수위 때부터 그리고 정권 초기에 계속 폐지를 공약을 했었고 그것이 국회의 그 심의 과정을 거쳐서 2009년에 폐지가 된 겁니다. 미리 예고가 된 거죠. 오늘 발표된 자료인데요. 그 지난 5년간의 그 공정위 통계 근거에서 그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금년 2012년 4월 잘 아시다시피 4월 1일에 그 이런 관련 통계들이 발표되니까 금년 4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가 2007년 4월 1일 대비해서 75.4%가 3%가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75%. 75%가 예, 그렇습니다. 계열사가 늘었다. 그렇습니다. 2007년 현재 10개 재벌의 364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2년 4월 현재 638개사가 된 겁니다. 네. 오늘 발표된 예. 그 통계입니다. 그럼 10대 재벌이 그러니까 30대 재벌로 그렇습니다. 넓히면 뭐, 더 그렇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계속 비율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예. 없겠고 여하튼 네. 이제 그 유사한 통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가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네. 소위 그 투자를 저해한다고 하지만 투자의 증가는 미미한 뭐 정도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1998년에 있었던 겁니다. 아, 그때도 그 당시 비슷한 똑같습니다. 현상이? 네, 그 당시에 그 30대 재벌, 그 당시에 30대 재벌의 그 출자 총액이 약 16조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그리고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그 IMF 구제금융을 받던 그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네네. 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출자 총액이 50조를 돌파합니다. 3배 이상으로 출자가 증가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과도한 출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출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가공 자본이 형성돼서 그 실질 자본이 아닌 가공 자본으로 그 출자하는 그 시장 경제 질서에 유리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소위 말하는 투자는 실물 투자는 별로 극히 없었다. 미미한 수준으로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사가 당시에도 과도하게 늘어났는데 지금 폐지된 5년 내에도 75%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예.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서 이 경제민주화가 지금 우리 시대의 그 화두 또 시대 정신으로 부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예, 그러시죠. 예. 저희도 대기업 집단들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게 상당히 문제고 예. 그 문제의식에는 동등합니다. 동일한데 저희가 출총제에 대해서는 그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 목적 자체가 뭐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동일하게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실효성과 또 부작용 측면에서 저희도 심층적으로 그걸 검토를 했고요. 그랬을 때
그 출총제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곧 국민들께 알려드릴 텐데 네. 출총제는 지금 이의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 몇 년 사이에 대기업 집단들의 계열사 수가 늘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출총제는 87년부터 시행돼 왔고 그 최근 한 3년 동안 이제 그 규제가 없어졌던 것뿐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의 그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최근 3년, 4년 사이에 배태된 게 아닙니다. 출총제가 시행돼 왔던 지난 수십 년 동안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출자 총액 제한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재벌들의 그 부적절한 행태, 특히 그 계열 그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걸 편취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비판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그 총수 일가 개인들이 설치하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는 출총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출자 총액 제한은 국내 재벌 계열사가 국내 타회사에 출자하는 그 지분 출자의 총액을 개별 회사별로 규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재벌 총수가 일가가 100% 출자하는 회사 이런 데는 출총제 재벌 그 총수 개인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익 편취 목적이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비난받고 있는 그런 그 회사들을 규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요. 출자 총액 제한의 또 다른 문제는 물론 그런 출자 총액 제한 자체가 기업 집단의 그 확장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만 기업이 타회사 주식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타회사 주식을 단순히 예컨대 5%, 3% 이렇게 가지려고 타회사 출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타회사 출자는 그 상대편 회사의 지배력까지 가져오는 그런 출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하게 되는 출자. 그러면 그 타회사는 당의 기업 집단의 계열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계열사가 됨으로써 기업 집단이 커지는 겁니다. 경제력 집중이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다른 회사의 5% 지분을 가졌다든가 3% 지분을 가졌다든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타회사의 지배력 확보에까지 이르는 출자 그게 바로 기업 결합이라고 법률 용어로 부릅니다. 계열 편입이라고도 조금 좀 줄여서 좀 계열 편입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런 출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장치가 다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간 정부에서 그런 기업 결합 규제를 느슨히 해왔어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1981년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래 타회사의 지배권까지 가져오는 출자, 그 기업 결합이고 계열 편입입니다. 그래서 계열사 수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대기업 집단에 의한 그 기업 결합이 타회사의 인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단 한 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자 총액 제한을 한다는 건 무의미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기업 결합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그 지배력 확장에까지 이르는 출자를 막는 방법이다. 또 다른 부분은 잠깐만요. 조금 너무 길어져서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출총제를 도입해도 이게 그 재벌 규제나 개혁에 실효성이 없다는 대목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부작용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수 기업인데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기술이 급변하고 이런 상황에서 필름 사업이 사양인 줄 모르고 계속 그 상태에 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사양 산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요. 새로운 유망 사업을 찾아서 그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또 타회사 출자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까지 총액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제가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계속 반론을 기다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네 가지 서로 다른 이슈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출총제가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 출총제는 사익 편취를 규제하자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총제는 경제력 집중과 기업
재벌 기업 집단의 부당한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겟팅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고요. 그에 유효한 제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출총제가 그 폐지된 기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력 그 재벌의 문제가 꾸준히 그 증가해 왔다는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총제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뭐 저희도 출총제 하나만 냈겠죠. 그런데 명백한 통계가 우리 역사가 또 외국의 역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87년 이후에 출총제가 도입된 연후에 또 꾸준히 경제력 집중이 있어와 증가해 왔지만 출총제가 폐지된 2번 이 시기에 급등하는 겁니다. 폭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역으로 출총제가 그런 정도의 그 유효성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오늘 발표된 그 통계도 이제 그쪽에서 분석한 데도 그런 게 나옵니다. 지난 5년간 2007년도에 2008년도에 그 폐지를 공언했지만 2009년도에 이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비율이 이 급팽창하는 비율 기준으로 2배가 증가합니다. 그것은 출총제가 있었어도 증가한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나마 출총제가 그러한 유효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실효성 말씀하셨어요. 실효성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이건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 이슈여서 제가 이야기가 길어서 조금 이따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 네 번째로는 이제 부작용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 당연히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그 차이로 확인하고.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지금 이제 그 부작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사례가 조금 이 출총제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코닥 사례는 출총제와는 관계없는 거다. 뭐 코닥 사례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기업이 이제 그 사양 산업이라고 표시하셨어요. 수익이 충분치 않은 데서 퇴출을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출자를 통해서 진출해야 된다는 말씀의 사례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총 출자를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출자 범위 내에서 빨리 사양산업 소위 문어발식이라는 이런 단어는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골목 상권까지 모든 부문에 발을 뻗치지 말고 적절치 않은 사양산업 지금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사양산업이 될 수 있고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서 출자를 빨리 회수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영역에 출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오히려 출총제가 도입되어 있을 때 기업들이 그런 자구 노력을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우선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하신 통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늘 발표한 그 자료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공정위가 발표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다른 기관에서 저희는 이제 통계를 다루는 그 저희도 기관인데 이것은 저희가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걸 보면 출총제가 실시되었던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즉 6년 동안에 계열사 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 재벌의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공기업은 제외한 순수한 총수가 있는 재벌입니다. 318개에서 469개로 151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퍼센티지로 보면 약 50% 가까운 증가를 했어요. 출총제 당시입니다. 이건 6년입니다. 그리고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에 2009년 말부터 2011년 즉 3년 동안에 늘어난 것은 469개에서 592개로 123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연도별로 보면 한 해에 증가하는 건 분명히 출총제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업원 수입니다. 종업원 수는 출총제 당시에 47만 명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런데 2008년 말에 그러니까 출총제가 폐지되기 직전이죠. 그때 당시에 65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8만 3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6년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3만 명 정도가 연간 10대 재벌에서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총제 폐지 이후에 65만 3천 명에서 그때 이제 폐지 직전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84만 2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록을 해서 18만 9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연 6만 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6만 명 이상이. 따라서 연도에
3만 명 대 6만 명이니까 배 이상이 출총제 이후에 증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이 확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계열사가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출총제를 폐지를 도입할 수 없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경제 현실로 볼 때 지금 그게 새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까? 그렇죠. 늘어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좀 출자라는 그렇지 않다고 건 하시네요. 기존 기업 신규 투자가 아니고 출자는 기존 기업의 그 아니, 주식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출총제는요. 새로운 기업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려서 실제로 보면은 출총제가 실시될 당시에 10대 그룹의 이제 순자산 대비 이 출자 그거는요 비율을 보면 22%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늘어난 것은 그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혹시나 기본적인 이제 이야기인데.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출총제 풀어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출자 총액 제한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출자는 주식 보유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실 출자 총액이 잘못 붙여진 것인데 보유 주식 총액 제한 제도입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본업이 되겠죠. 그것을 하고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일 것입니다. 물론 한 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를 하나 거느리면서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상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공장, 기계, 고용, 투자이죠. 그 투자는 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식 보유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유 주식 총액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새로운 투자를 막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30%까지 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40% 혹은 25%를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보유를 자산의 그런데도 그것이 부족해서 다른 무엇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저는 뭐 숫자니 뭐니 따지기 전에 기본 원리적으로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지. 아까 이제 실효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산수입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를 제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총수가 한 개인이 지배할 수 있는 회사의 크기나 전체 회사 집단입니다. 기업 집단의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내부 지분율을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실효성이 없느냐. 사실 참여정부 때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외, 적용제외 등등이 이미 실제 출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실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출자 총액 제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은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산수니까요. 그래서 이번 그 제한하는 것도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예외 없이 혹은 최소한의 예외로 그렇지만 비율은 예전에 25%였던 것을 30%로 일단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부분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먼저 반론 드리고 반론이 아니고 이게 말씀하신 데 그러시죠 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진방 교수님 의견에 제가 좀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사실상 상당히 범위를 축소했고 예외 조항도 많이 뒀고 그래서 그게 그 효력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김진방 교수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을 하는데 그게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외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출자하고 투자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업 분야로 새로 들어가면 회사를 설립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새로 그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회사가 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네. 꼭 공장, 자기 회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회사가 자기 공장을 증설하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들어가려면 회사를 세우고 거기다 기존 회사들이 자본을 넣는 게 출자죠. 그런데 그걸 제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대 경제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가지고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구글에 베이스한 구글에 기초한 핸드폰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경제가.
구글이 안드로이드라고 그 벤처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주식을 사들여서 자기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의영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염려하는 바는 대기업 집단들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영역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사업 침투를 해서 네. 중소 자영업자들의 그 사업 영역을 침투하고 이러는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문제 삼고 하는 부분이 그거 출자 총액 제한도보다 훨씬 효과적인 제도가 있다. 그걸 보장하는 방법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중소기업 쪽에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기업들의 필요한 그 투자는 여전히 알겠습니다. 증진을 하면서 예.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독과점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 결합 같은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결합 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엄격히 운영을 하면 시장이 독과점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그런 출자의 내용이나 그 목적을 따지지 않고 총액 자체를 회사 단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 이제 그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 논리의 흐름과 무관하게 좀 여러 이슈들이 좀 네, 뭐 튀어다니는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닙니다. 그러나 논리는 논리는 예, 좀 그렇게 있어야 하세요. 되는 것이고 예. 아니 예. 그 말씀 내 말씀은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 주제를 설명함에 있어서의 논리적 그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데 있어서 그 투자의 개념을 잘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 투자를 주식 투자도 투자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셈이에요. 그렇게 그런 용어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소위 출자 제한이 투자를 제한한다고 했을 때 투자는 흔히 이게 주식 투자하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투자가 아니고 고용을 유발하는 또는 실물 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주식 보유는 실물 투자가 아닙니다. 신규 기업에 지금 말씀하신 뭐 창업이 새로운 기업의 설립이 됐든 아니면 기존 기업의 인수가 됐든 출자를 해서 그 중에 일부 새로운 주인이 들어섰으니까 일부 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가 곧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실물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출자는 재무적 개념이고 아까 주식 투자는 재무적 개념입니다. 지금 말하는 출자는 재무적 출자의 개념이고 주식 투자도 재무적 개념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투자의 개념은 실물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출자와 실물적 투자는 좀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을 하려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예. 법인에 자금을 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식 취득으로 일어나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재무적 투자입니까? 저희 일반 사람들이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사는 거하고 지금 동일시 제가 하시는데 재무적 투자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건 개념적 혼론이세요. 재무적 어떤 개념이다. 회사든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면 기존 사업하고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법인 만들고요. 그럼 물어보시죠. 거기다가 자금을 집어넣어야 그 새롭게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법인이 거기다 주식 그렇다고 취득이죠. 해서 실물 투자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직접적인 인간이 아니 그 자체가 지금 실물 투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본을 출자된 자본을 갖고 그 새로운 법인이 공장도 짓고 R&D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장 짓고 R&D를 할 때 실물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새로운 법인 회사에 주식을 취득하는 게 지금 출자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물 투자는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것이어서 아니요, 그 실물 투자가 자본이 들어가야 실물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신설할 경우에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시죠. 이영 교수님 말씀은 모든 사업 확대나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기존 회사가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업종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지 하겠습니까? 않습니다. 출자총액- 새로운 회사 설립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직원들도 리크루트를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들어보시죠. 않습니까? 그 원리 자체가 새로운 회사를 세우든 기존의 회사를 인수를 하든 간에 그것을 아주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지금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지금 예. 계열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계열사의 내역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아까- 요지가 예. 거기에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저희의 생각은 저희 공약은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목적. 예. 예컨대 부당하게 중소 영세 사업자 영역에 침입한다든가 우리나라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되지 않고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를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좀 어렵게 알게 되는데 제가 비판하는 개념을 겁니다. 바로잡고 해야 됩니다. 출총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출총제를 통해서 주로 타겟팅하는 정책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 집중의 문제와 그다음에 부당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예. 문어발식 경영확장 그것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건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출자의 문제이시고요. 자, 아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아까 그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이 근로 처음에 고용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답변 말씀 마무리하고 제가 그러시죠, 진행을 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하십시오. 그 이제 아까 그 10대 재벌이 그 고용이 증가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데이터를 잘못해서 가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용은 지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이제 투자를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대 재벌이 계열사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일부의 고용 창출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이 고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이 바뀌어서 10대 재벌의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고용 창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네. A 기업이 100의 고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이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는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고용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용이 대폭 증가했고 비중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가 잘 우리가 뭐 9988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자를 통해서 10대 재벌의 고용이 증가했다고 해석하시는 건 조금 해석이 예,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근데 예.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예.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 계열사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어떤 통계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늘어난 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M&A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계열사의 증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출자 총액 문제 때문에 이게 풀리면서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것도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출중제 교수님 폐지는 말씀이 세 가지 맞아요. 통계가 예. 나타납니다. 하나는 출자의 급증, 둘째는 상대적으로 투자는 미미, 셋째는 계열사 대폭 확대 이렇게 지금 통계가 예, 대비가 그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는데 처음에 통계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다면 그 통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할수 있겠지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는 사실은 저희는 그런 그 형식적인 논리에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정하게 그 중소영세 사업자 영역을 보호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를 현실에 기반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출자냐 실제 투자냐 이런 형식 논리에 기르는 게 알겠습니다. 저는 예.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민주당의 안을 보고 지금, 예. 실효성이 없고 형식 논리에 얽매여 있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비판을 그 하는 실효성 겁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죠. 예. 그 처음에 토론이 이제 출총제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만 갖고 오늘 내내 하기는 좀 어려워서 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짓고 실효성 넘어갔으면 이야기는 하기로 좋겠는데요. 했던 거니까. 예. 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은 무슨 소유구조 변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벌의 구조적 개혁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고 그렇습니다. 뭐 이 대기업 집단이나 재벌들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또는 이 중소 하청업자들에 대한 이 부당한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민주통합당 쪽은 이런 이 소유 경영 구조의 분리와 이 재벌 구조의 개혁 쪽에 상대적으로 좀 이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들 제가 아닙니다. 정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이 새누리당의 그 공약은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불법 행위 규제를 하겠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지금 말씀의 취지에 비추어서 중소기업 고유업 적합업종 영역을 침해하지 좀 않도록 해보겠다. 강화한다든지. 예, 그렇게 제가 하겠다. 정리한 부분이 새누리당 입장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것만 민주통합당은- 말씀하셨다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거고 예. 여기는 그건 당연히 있고 그것도 하고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근데 그렇게 차별화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라는 소유 거죠. 지배 구조 물론 그 새누리당은 소유 지배 구조는 손대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겠다라는 건 그건 맞게 하셨는데요. 네.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 경제력의 남용만을 막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은 그렇습니다. 경제력 집중에 손대지 않겠다. 집중과 예. 지배구조에 남용만 둘다 맞겠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연결 겁니다. 주시면 제가 소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거는 정확한 기술이 아니시고요. 저희 기본 그 입장은 국민들이 당장 내년이고 후년이고 새누리당이 승리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 실제 이익이 있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예컨대 경제력 집중 억제라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 재벌들의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 말씀을 좀 듣고 그러시죠. 말씀을 해주면 뭐. 좋겠습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서 실제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한테 혜택이 가고 일반 국민들한테 바로 그게 실익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더 맞지. 재벌은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거 제한해야 된다. 이런 논리 가지고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네.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집에 관해서도 규제를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 방안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폐해는 최소화하면서 어떤 행위들은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오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곧 그 방안을 저희가 할 뭐 거고요. 그래서 이미 기대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예컨대 신규 순환 출자 같은 거는 금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그걸 안 하겠다라던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 그냥 단순히 뭐 그게 문제니까 고치겠다 이게 아니고 그게 실제 국민들의 실익으로 가는 거냐 그걸 검토할 것이고. 그 말씀 나왔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순환 출자는 손 안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입장이.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손을 지금까지 안 있었던 대겠다는 순환 것은 출자도 개선시켜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건 차이들이 왜 있는 차이가 거예요. 있는 겁니까? 먼저 김종환 교수께서 한번 그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죠. 순환 출자가 이제 다시 한번 출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 보유입니다. 출자라는 게 참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이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개념을 설명해야 되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하세요. 순환 주식 보유인데요.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B 회사가 C 회사 주식을, C 회사가 A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름하여 순환 출자라고 이름이 잘못된 건데 순환 주식 보유죠, 사실은. 네. 자, 그래서 기존의 순환 주식 보유 행위는 그대로 둔 채 네. 다른 기업들이, 다른 그룹들이 순환 주식 보유를 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죠. 뭐 한 번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냥 용인하겠다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 주식 보유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 순환 주식 보유를 그대로 허용하고 다른 쪽은 순환 주식을 보유를 못하게 하는 것이 기존은 인정하되 신규는 막겠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순환 주식을 혹은 순환 출자를 왜 금지하느냐? 이제 그 의미를 과연 한나라당에서는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두고 있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순환 출자를 혹은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골목 상권 침입해서 순환 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것인지 뭐든지 이런 거라면은 제가 그래, 이해를 그럼 좀 하겠는데 설명을 좀 그 듣고 골목 제가 또 상권하고 다시 반론해 드리겠습니다. 순환 출자와는 좀 그 관계는 없고요. 그렇죠. 이제 순환 출자라는 것은 사실 적은 그 대주주의 지분으로 그 많은 그 큰 그룹을 이제 장악하는 네.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대주주의 어떤 사이편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작은 지분으로 갖고 그 문제는 틀림없이 금방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출자는 언제든지 해소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것은 저희 그 새누리당 쪽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목표는 같은데, 저희는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를 하되, 기존의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가장 충격이 적은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형식이고, 네. 저 민주당 쪽에서는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를 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이제 유효기간 3년을 두고 해소를 하라. 완전히 해소를 하라. 조금 전에요.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한다고 하는 그렇죠. 게 이제 그 해소하는 새누리당 방향을 입장이라고 이제 그랬죠.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것은 어떤 이제 거가 가능합니까? 해소한다는 게요. 예. 해소한다는 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 어떤 형식 논리에는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네. 신규 순환 출자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금지하는 데는 그렇게 그거는 큰 비용이 못하게 없다. 하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 순환 출자분이 상당한 기업 집단들이 있는데
그걸 예컨대 3년 내로 강제로 다 없애라고 하면 그 많은 물량이 잘못하면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면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에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거냐?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경우에는 아무런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폭탄을 맞아서 되겠느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희가 지금 시장에 나오게 될 물량이 얼마라고 생각을 네, 하십니까? 그거 아니요 전에 기존 순환 출자분을 예컨대 그 해소하려면 아니요. 예. 김 교수님 예. 예컨대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고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상당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주주들이 이지 않습니까? 수십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대주주들이 계열사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매각하라고 하면 그 주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뉴스 그 물량이 얼마냐는 거죠. 아니요. 그런 뉴스만으로도 시장에서 주가는 폭락합니다. 그 물량이 그렇지 얼마냐는 않아요. 거죠. 그 물량이.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그거에서 대체 얼마를 팔아야 되기에 국가가 폭락할 것입니까? 아니요. 대주주가 그걸 처리를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수량이 얼마만큼인데? 예컨대 뭐 현대차 그룹 같으면 상당하고요. 얼마인데요? 아니요. 저희가 숫자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저희도 그 숫자는 다 있고요. 아니, 그 말씀해 보시라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말씀하십시오. 예.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순환출자 45개 기업 집단 중에서 한 15개 기업 집단이 순환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자동차가 가장 전체 순환출자액 해소하였을 때 팔아야 될 주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가 나머지 절반인데 그래서 한 6개 그룹 정도가 매각해야 될 주식의 사야 될 주식이 아닙니다. 우선 매각해야 될 주식이 6개 회사가 이제 10조 원치가 되고요. 나머지 9개 회사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개 회사는 뭐 미미한 것이죠. 그래서 뭐 시장에 그게 나와봤자 뭐 5천억 나온다고 해서 무슨 그것도 3년 사이에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현대자동차 이제 그게 6조 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삼성, 롯데,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 그룹들이 합해서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3년에 내놓는데요. 이것을 내놓으면은 사가야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이제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를 해라 했더니 그 기아자동차가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비스 주식을 사줬던 거 아닙니까? 기아자동차의 돈으로. 그걸 팔아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정문계장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글로비스 주식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물류회사 주식을 그거 팔고 대신 사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게 주식시장에 나와도 그게 주식시장에 큰 충격은 안 준다. 예, 물량 그 자체가. 정도 가지고서 뭐 넣을 거에 나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머지 하나만 더. 확인해 저희는 감히 그런 실험은 못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 그 일반 서민들한테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요. 뭘 지각한 것입니다. 아니요,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한테 매각 명령을 하면서 거기 주가가 영향을 안 받을 거다. 매각 명령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환상의 순환 출자에 어떤 아니, 고리를 그 끊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 박사님, 누가 매각 아니었습니다. 자율에서의 의결권 순환 출자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그거 순환 출자에 방송인데 그렇게 매각 명령을 했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아니요. 3년 내로 해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고 제가 기회 드릴게요. 3년 내로 해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상형 순환 출자에 어디를 고리를 끊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존 순환 출자분에 출자 모든 걸 끊으라는 게 아니고 환상형 그렇습니다. 출자에서 돌아간 부분에 A, 제일 B, 약한데 C, 뭐. D, A로 다시 돌아간 부분을 끊으라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임무를 지게 되는 기업가라고 하면요, 가장 인기 없는 주식을 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상형 순환 출자 구조에서 가장 인기가 없고 별 쓸모가 없는 주식을 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주식을 누가 인수할 것이며 그게 시장에서 어떤 충격을 줄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상당한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 불락의 주식을 계열사가 매각을 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시장에 충격이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혀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거기까지 않습니다. 하시고 반론하시죠. 뭐 예. 반론이랄 것도 없는데 네. 신규 이 순환 출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1% 미만의 총수 지분으로 100% 경영권 예를 들면 삼성이 80수개 계열사를
100% 경영권을 거의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계시는 거 말씀 우리 정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으니까 공유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것이 신규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것이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순환 출자에서 한 고리가 끊어져 나간들 1% 미만의 총수 지분으로 100% 경영권 행사하는 것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제 도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은 이 재벌 입장에서 지금 현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나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다면 그것을 무책임하게 시장에다 다 털을 수도 있겠지만 순환 출자 구조에 있지 않은 여타 계열사나 또 총수가 인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전제했듯이 보유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러한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 민주통합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안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강제 매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 매각을 시킵니까? 자율 해소고 3년이 네. 지나서도 해소하지 않으면 의결권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결권 제한은 새누리당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의결권 가만히 제안을 말씀 이미 중이니까. 정리를 했고요. 네, 말씀 네. 중이니까. 말씀 마무리하고 말씀 이제 중이니까. 기회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중에서 강제 매각 이런 용어를 쓰시면 조금 그러면 호도되십니다. 그 아, 예. 네, 3년이 잠깐만요. 지나고 예. 매각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의결권 제한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결권 제한만 하고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제한하는 건 네, 없다. 현재 그러면 저 강변하실 필요가 없죠. 뭐 거기도 사실상 뭐 기존 순환 출자분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도록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기존 순환 출자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런데 그랬더니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 새누리당의 안은 뭔지 저희 듣고 안을 싶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아까 시장에 검토하고 충격을 안 주고 있다는 하겠다 것이 했는데. 저희는 사실 아직까지 공약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경실모에서 이미 법안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게 이미 법안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 그건 민주통합당과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이 민주통합과가 다른 것은 3년간 네, 3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의결 기간을 주고 이거 그래도 안 되면 3년 후부터는 의결권 제한하겠다. 그러나 강제 매각을 명령하는 건 아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의결권 제한을 네. 실제로 지금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저희라는 게 누굴 말씀하시는 그러게.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그분은 제가 조금 약간 정리해드리면 아니 그거 경제민주화 경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약간 그 캠프 안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신강식 위원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새누리당의 그 소장 의원들 모임이었던 경제민주화 실체 모임에서 그런 의안을 발의했던 건 맞고요. 뭐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검토하고 그렇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그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김 하나만 교수님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저희 입장을 좀 예, 그건 짧게 하시죠. 예. 예. 아까 그 주식을 매각하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6조 원 정도 되고 삼성그룹이 네. 이제 1조 원 되고 맞습니다. 그것은 지난 이제 7월 말 주가를 통계로 해서 계산을 해볼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볼 때 그건 맞는데 이제 그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주식을 뭐 처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환 출자를 해소했을 때 이제 고리를 끊었을 때 과연 그러면 대주주가 지주회사를 만들던가 어떤 새로운 어떤 수직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이 그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너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은 상당히 투자에 들어가야 된다. 다른 어떤 부분에 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전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사실상 기업들이 행동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이건 꼭 얘기하고 말씀을 있습니다. 드리겠네요.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서 투자를 못한다.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부분은 저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순환 출자를 해소한다라는 것은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모비스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아자동차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6조 원의 현금이 현금이 들어온다는 들어오는 거죠. 것입니다. 이걸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투자는 훨씬 늘어나는 수가 있는 것이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데 그래서 돈이 들어서 투자를 못한다. 이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다음 둘째. 문재인 후보께서 저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끝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은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아니, 검토만 하시는데 아니, 차이가 차이가 없다는 뭐가 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건 제가 후보도 아니고 예. 그 공약을 뭐 총괄해서 책임지는 좋습니다, 입장이 그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래도 차이가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아니요. 아직 결정 안 된 거죠.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다각도로 그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건 곧 저기 국민들한테 저희가 어떤 방안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그럼 저도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지금 신규 순환 출자 제한은 양쪽이 같으시고 기존 이 순환 출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자율해소 하되 안 되면 의결권 제한인데 개인적으로 신강식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이게 말씀하실 수도 지금 이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약으로는 검토 중이다. 예, 예. 그러나 제가- 신강식 위원은 개인적으로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정도면 나하고는 차이가 없다. 예, 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에 대해서 예. 한 말씀만 예, 한 말씀만 그러세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경제와 민주 실천 모임 의원 모임 네. 거기에 법안 발의하고 있고 또 이 캠프에 합류하고 계신 우리 신강식 박사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네. 빨리 공약으로 채택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무슨 아무리 선거 전국이라고 후보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이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빨리 공약으로 채택하셔서 빨리 해라. 빨리 예, 12월 19일 이전에 저 입법 통과시키십시다. 오늘 여기서 그거라도 알겠습니다. 합의하십시다. 빨리 해서 그런 소유 지배 구조에 관한 규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니 지금 신중해야 된다는 신광식 게 박사님의 전문적인 경제 지식, 소신이고 지금 이제 전문적인 검토 지식을 중이라고 가지고 하셨으니까.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게 좀 채택이 되기를 그러면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저 금년간 뭐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이제 50여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순환 출자 문제에 관해서는 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어쨌든 입장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규는 이미 안 된다고 정해놨지만 네. 기존 경우에 이 민주통합당 안과 같은 그런 걸 취할지 더 강한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할지 예, 그렇습니다. 입장이 정해지면 네. 이 문제 갖고 다시 한번 토론하시죠. 그렇게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론도 예, 토론도 그럼- 좋지만 예, 그럼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입법을 빨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토론은 뭐 저 금산분리 문제도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이거 강력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저 액센트를 주실 필요 없습니다. 좀 정상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저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안 할 저희들은 모릅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먼저 설명하셔야 되겠네요. 모른다 그러시니까. 그 부분도 뭐 제가 그 아직 저희 그 후보께서 공식적으로 이걸 결정을 해서 발표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음, 다만 금산 분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이미 상당수 재벌이 그 구조 내에 금융회사들, 증권사나 뭐 보험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업회사들하고 금융회사들이 같이 얽혀 있었을 때의 문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순환 출자 문제도 그렇고 금산분리 문제도 그렇고 후보 확정도 제일 먼저 됐고 사실은 그동안 저 대세론으로 몇 년간 그렇습니다. 왔는데 예. 아직도 검토 중이라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조만간 아마 그 공약 발표가 나갈 지금 저도 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 지금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공약도 안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알겠습니다. 실현이 안 될 예.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데 검토 중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입장 표명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합니다. 전문가로서는 참 하시기 충분히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통합당의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만 좀 설명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번 그 이명박 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하는 법안을 냈었죠. 제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낸 것인지 어원 입법을 한 것인지 지금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예. 본래는 정부 입법을 해야 되는데 꼼수를 부려서 어원 입법 형식으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이 하면은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완화 법이죠. 그렇다면은 달리 지금 의사 표명이 없다면은 새누리당은 그것을 계속 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을 우선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금융자회사를 두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선은. 근데 지금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그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니까 우선은 밝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관련해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그동안에 높여졌었죠. 4%에서 9%로 올라갔죠. 그걸 이제 다시 4%로 낮추고 예. 또한 PF를 통해서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지배할 수 있는 것 지금 뭐 없습니다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건 역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지금에서의 변화입니다. 지금 사실 은행의 경우에는 아까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한 검산 분리가 유지되어 있고 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는 검산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거 완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아울러 이제 금융회사의 주주 적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열사, 일반 뭐 주주나 뭐 종수 일가나 아니면 계열사가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부적절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자격 요건을 박탈하고 네. 그리고 그 심사를 더욱더 자주 더 강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분리를 실질적으로 예.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죠. 저희가 저희 그 새누리당 쪽에서 그 검토를 끝난 사안하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은행 지분을 9%에서 4%로 낮추려겠다는 건 저희도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것도 뭐 그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 그 기업 집단 소속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그걸 그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예. 그 다음에 지주회사를 가는데 중간에 중간 지주회사를 둬서 사실상 차단벽을 치면서 그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저축은행은 물론 적격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금융회사들을 다 포함해서 주기적 상시적인 그 적격성 심사 제도의 강화 그 방안도 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중간 금융 지주회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네, 했는데 아직 뭐 결정은 안 했을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제안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네, 지주회사 밑에 금융자회사를 두도록 하겠다. 네.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총수의 지배력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네. 거의 2배, 3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뭐 특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금융사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불법 상태에 있는 SK증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고 하나가 대한생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지주회사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고 삼성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역시 함께 자회사로 가지면서 지주회사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그것은 반대다. 예, 절대 반대라는 아까? 것이죠. 예. 저희 입장은 이미 우리나라 주요 기업 집단 속에 그런 금융보험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무시한 채 그걸 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걸 좀 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이미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상당 고객과 거래처들이 다 있는 것인데 그런 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저희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그 좀 더 경영이 투명하고 그 지배구조가 단순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네. 그런 게 한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만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서 의결권을 제한하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지주회사 밑에 금융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반 지주회사 아니요. 밑에 금융회사가 없습니다. 아니요. 재벌 기업 집단 총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무지하게 많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가 지주회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 맞으시는데 예. 현실이 예. 저희가 그걸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악화시키는 거죠. 아니요, 그게. 현실이 이미 거기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더 투명한 그 소유 지배 구조인 지주회사 제도로 바꾸면서 전환하는 길을 열면서 금융회사하고 사업회사들 간에 혼합이 안 되게 그 차단벽을 치고
그래서 중간지주회사 제도를 넣어가지고 별도 계열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말은 그런 중간금융지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된 게 아직 아니니까 죄송합니다만.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것을 지주회사 밑에 허용한다는 아니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물론 그 신광식 박사님 개인적인 그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또 제가 또 평상시에 고맙습니다.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캠프에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말씀이에요. 그게 곧 지금 이제 평소에 신광식 교수님하고 다른 그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새누리 박근혜 캠프의 가장 맹점입니다. 신규 순환 출자 금지만 하겠다는 것도 기존 순환 출자 금지는 인정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다시 검토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신규 순환 출자 금지하겠다고 할 때는 기존 순환 출자 인정하겠다고 전제하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금융부문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인식의 문제. 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NGO에서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그걸 지주회사에 대해서 중간지주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아니 제가 반론 민주당 쪽에서 아는 그러면 현재 기업장 쪽에 들어가 있는 금융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디 뭐 띄어냈을 겁니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기 이현 교수님 마저 마무리하시고 그러게 그러시죠. 그게 이제 그 현실을 다 인정을 하는 이런 인식의 그 가장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모 NGO에서 새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박근혜 후보의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라고 나옵니다.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벌개혁의 진정성과 의지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건 제 판단이 아니고 그 기관의 분석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들도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출정제 폐지에서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출정제를 폐지해서 재벌 총수와 재벌의 이해가 극대화를 시켜놓고 뭐 이왕 현실 되었는 걸 어떡할래? 그 선에서 어떻게 좀 약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 이것이 전반적인 재벌개혁 정책과 경제민주화 정책의 전반적인 기본 인식인 것처럼 느껴져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 말씀은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저희는 저런 지금 이의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어떤 이념적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념 아니 무슨 어떤 것이 실제로 재벌 체제를 바꿀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구태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업계를 넓혀줄 수 있느냐하고는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한 진정한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하게 사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직 그런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약간 뭐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국민들께서 저희의 공약이 나가면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현실을 안이하게 인식한다던가 재벌에 대해서 용인적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것처럼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가 저희들이 삼고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구체화돼서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국민들이 평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들었고 신광식 박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것 중에 이념적인 성향을 가지고 발언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걸 현실 인식을 안이하게 하고 재벌을 그게 이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저희를 지금 이미 그런 식으로 세우시니까. 아니죠, 제가 예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신규 순환 출자 금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상황을 들어보십시오. 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아까 말할 때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하겠다고 발표할 당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을 정확하게 표현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발표할 당시에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전제를 하셨어요. 지금이 아니고. 아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했었어요. 인정한다는 게 두 번째 정책 공약이라는 건 계속 개발되는 거니까. 아니, 그 시점에서는 제가 지금 이게 논리론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에 어느 부분이 이념적으로 말한 게 있냐 이거. 아니요,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할 소리예요. 신광식 박사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이념적이라고
제가 나처럼 그렇게- 논리적이고 나처럼 실증적인 사람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유영 교수님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토론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유영 교수님 뭐 무슨 인격을 모욕하려고 발언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신 아니요, 거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출총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 말을 현실 취소할 수 인식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친재벌적이다라고 이념적이라니. 말씀하시는 아니요, 부분은 이념하고 부당하다고 제가 상관없어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념적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출총제 그렇게, 예. 도입에 저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혹은 순환출자에 대해서 이미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게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든가 현실을 인정한다든가 친재벌적이라든가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건 저희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 그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 설명을 해야 않다고 제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디서 분석한 결과를 제가 소개한 것 뿐입니다. 알겠어요. 내 예. 의견이 아니에요. 예. 말을 이렇게 그게 못하잖아요. 어디서 한 겁니까? 비양의 그거를 어디서 한 겁니까? NGO에서 한 거예요. 인용을 하셨으니까 예. 어느 단체입니까? 경실련에서 했더라고요. 아, 경실련에서 알겠습니다. 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경제 토론이 이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여러분들 토론 보고 있는데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뭐 사실 다뤄야 될 주제가 많지만 지금 핵심적인 주제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한 20분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좀 포괄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뭐 98년 IMF 이후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본래 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양극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양극화가 뭐 너무나 심각해서 이거는 뭐 여야 보수 진보 없이 문제의 심각성은 다 인정하시는 것 같고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출총제 문제라든 순환출자 문제라든 금산분리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경제 민주화 정책, 복지 정책도 나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에 대한 좀 총론적인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또는 그 양당 캠프를 이해하는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뭐 먼저 예. 말을 떼겠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극화. 그리고 재벌 개혁은 또 그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재벌 개혁이 혹은 재벌 체제 개혁이라는 말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요. 재벌 체제 개혁이 곧바로 양극화 해소에 직결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체제를 이루는 전체적인 골격이 재벌 체제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독재가 곧바로 내 생활에 불편을 준다. 일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곧바로 나의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안 보이게 그 뒤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유지하는 것이 저는 경제력 집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체제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 용어를 자꾸 쓰시는군요. 예. 그 예. 재벌 개혁이라는 게 오해될 수 있는 것이 마치 재벌들의 혹은 재벌 일가들의 머릿속을 바꾸자라고 오해할까 봐서 저는 이제 재벌이 지배하는 체제, 재벌에 의해서 지배되는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경제력 집중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대변되는 세습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또 특권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골격 위에서 그런 기초 위에서 현재의 체제의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재벌 개혁은 양극화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그리고 긴급한 문제들은 역시 많이 있죠. 많은 통계로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의 저임금 비중은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닙니다. 줄곧 1위입니다. 세계는 죄송합니다. OECD 구중에서 예. 1위입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 또한 마찬가지고요. 거의 2, 3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비정규직 비중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동 부분이 뭐 노동자만 봤는데요. 아직 자영업자까지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임금 격차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고용 형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업 규모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거의 뭐 절반 정도, 50%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두 가지가 오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이 노동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문제를 직접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관계가 또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기업이 재벌만은 아니지만은 재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재벌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그래서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 문제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고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예. 또한 우리는 이런 그 맞물려 가고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좀 더 밖에서 그 외부에서 우리가 찾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안들 또한 경제 민주화의 혹은 양극화 해소의 아주 큰 요소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어느 분이 받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소득 분배 구조 양상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소득 분배가 아주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구조적인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는 사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시던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고요. 이것이 국민들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고 저희 앞에 놓이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극화에 이걸 어떻게 그래도 완화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한두 가지 처방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정책들이 그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야 이게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먼저 일단 그 국민들이 그 생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되니까 복지 체제를 좀 확충을 해서 그게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내수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네. 복지 정책에 관해서는 그 박 후보께서 이미 그 맞춤형 복지라고 해가지고 그 정책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국민들한테. 네. 그다음에 노동 부분에서도 지금 김준방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나 그런 그 구조적인 격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 심각한 문제고요. 비정규직은 그 동일 노동을 해도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고 네. 단체 협상권도 없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하고 동네 골목 상권의 영세 유통업체들하고 이런 문제는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거는 어떻게 저희는 생각을 하냐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재벌 그 대기업 집단 규제하고도 개혁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 네. 부분은 가장 그 중요한 그 과제가 그 균등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등한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네. 그런데 그 기업 집단의 총수나 경영자들과 그 관계자들만이 서로 자기들 간의 사업 기회를 갖고 예컨대 뭐 회사에 필요한 프린트물, 인쇄업을 갖다가 뭐 친인척한테만 맡긴다던가 네. 이런 일이 상당히 많다. 그게 비윤리적이고 탐욕적인 행위고요. 그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는 별 관계가 없는 거고 국가 경제 발전에 별 관계가 없이 자기들 간의 사적 연계를 이용해가지고 사업 기회를 자기들끼리 독점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건 반드시 그 명확하게 규율을 알겠습니다. 해서 예. 동등한 네. 누구든 동등하고 균등한 입장에서 그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경쟁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필요할 거고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동네 그 영세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그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출점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영업 제한 등에서도 제한을 하면서 좀 동시에 그런 영세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가가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지원을 해주는 예. 정책을 동시에 피는 것도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서 소득 격차도 해소하고 그 국민들이 전부 희망을 갖고 좀 나아지는구나 하는 걸 실제로 느끼게 예, 알겠습니다. 그 실익이 예. 가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죠? 네. 예. 바로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빠뜨리고 간 듯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출자 총액 제한 이건 극히 일부입니다. 이제 그 외 여러 가지들이 주목을 덜 받아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시죠. 바로 이제 제가 이 말을 여쭈는 이유는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은 좋습니다. 이제 그 순환 출자와 출자 총액 제한, 그리고 오늘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지주회사는 소유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배 구조에 관련된 것은 지금 오늘 전혀 빠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뭡니까 집단 소송제. 그다음에 주주 대표 소송의 다중 대표 소송, 좀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의 의무화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지배 구조, 나아가서 재벌의 지배 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도입하겠다고 지금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집단 소송제 같은 경우는 소비자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박근혜 캠프라고 해야 되나요? 예, 박근혜 캠프 예. 쪽에서는 전혀 아직 언급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뭐 의원들은 언급은 네, 있었습니다만. 한번 답변 들어보죠. 예. 네. 저희 네, 말씀하시죠. 저희 쪽에서 아직 그 공약을 밝히진 않았지만 간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예. 했었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집중 그 투표제를 비롯해서 전자투표제라든가 이중투표제라든가 그 또 손자회사들의 어떤 그 경영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세 가지 다중 투표제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하고 정리하면 있고요. 일단 다중 대표 소송제도, 예, 그것도 다중 주주 대표 소송제도, 네.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의 의무화, 네. 그다음에 집단 소송제의 전면 도입. 세 가지. 네, 저희는 세 뭐 가지에 정관의 대해서- 명시 의무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경영 민주화 차원에서 기업 내부의 어떤 경영 민주화 차원에서 그건 진행되고 있고요. 그건 그 세 아직 뭐 가지를 저희 다 받아들인다는 뜻인가요? 저희는 적극 아주 그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다 안 한다는 뭐 아까 말씀드린 물론이요. 것처럼 예, 저희가 예. 뭐 단정적으로 언제쯤 의원님 제가 보완 설명 제가 보완 설명 예, 그러시죠. 예. 지금 김진방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저희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 대기업 집단의 총수가 사실은 아주 작은 지분으로 사실 경영 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을 가진 이사, 지금 사회이사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고 그 있고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중 투표제인데요. 아니요. 꼭 뭐 그것만이 방안은 방법 아니고요. 중에 하나가. 네, 예. 저희 집중투표제 도입하는 거 그 긍정 검토고요. 예. 그 전자투표제 도입 그 의무화하는 것도 긍정 검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지만 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청자 분들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의 그 포커스는 궁극적인 그 모든 목적은 독립적인 이사가 들어가서 제대로 경영을 견제할 수 있어서 주식회사 제도가 상법의 원칙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경영 전행이 체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시장 규율이 있는 거고 회사 내에서는 이사회 규율이 있는 건데 그 이사회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구상이고요. 독립적인 이사. 예, 그게 반드시 들어가서 그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전행을 개선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제도에 방안을 대해서 마련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하신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내외부 감시 체계, 사회이사제나 사회감사나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새로 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시는 상당히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사회이사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총수나 그 경영자들의 영향력 하에서 상당수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이거 원래 아주 중요한 취지를. 포인트입니다. 이 그래서 부분을 이제 새누리당에서 저희는 인정한다고 하는 건 그럼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이 그 공약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민주통합당에서 지금 뭐 그 우리 김 교수님도 그렇고 이 교수님도 쭉 이제 공약을 얘기하셨고 했는데요. 저희 쪽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수세적 입장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 공약이란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알아서 판단하는 네, 거고요. 예. 공약이라는 것이 먼저 선점을 한다고 사실은 그 뭐 어떤 그 우위에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예. 아젠다를 내놓은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예. 예. 그 제가 마무리하시죠. 지금 이제 자꾸 말씀할 때마다 자꾸 글쎄 자꾸 끊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세요. 예, 예. 아니 이제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예. 지금 사실은 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오랜 경험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기득권을 제재하는 법안이 들어갈 때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단서 조항입니다. 적용 제외 예외 조항. 두 번째가 유예기간입니다. 유예기간을 둬서 또 선거 때가 오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요건 강화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집단소득 얘기가 나는데 우리나라 증권관리 집단소득 도입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건수 한 건도 없습니다. 요건이 워낙 어렵게 돼 있어서 그 기업들 하실 겁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게 무슨 선거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를 위해서 공약을 조속히 내놓으시고 12월 19일 전에 입법을 하자는 겁니다. 단서조항, 예외조항, 뭐 유예기간 이런 거 넣지 말고 요건 강화 이런 거 넣지 말고 그 넣겠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넣겠다고 하는 순간 진정성이 없다는 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12월 19일까지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저희는 사실 그 박근혜 후보께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실천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그럴듯한 그 허망한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실천할 거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저희가 공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심층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는 건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 건지 그걸 예.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좀 늦는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하실 사안은 아니고요. 공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결국 판단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는 공약은 반드시 실천될 겁니다. 저희 후보나 저희들 스스로가 이게 실현 가능하고 그런 공약만을 저희가 제시할 것이고요. 반드시 예. 실천한다는 말씀은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무수히 듣던 말씀인데 준비된 후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공약이 안 나왔고 아직도 심층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준비된 건지 잘 모르겠고 첫째는 둘째는 대통령이 된다면 꼭 실천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수당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왜 심층 검토를 막판까지 오늘 하다가 합당 결의가 나와서 이제 153석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맘만 이제 먹으면 혼자서도 그냥 할 수 있어요. 혼자도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십시다. 저희도 예. 저기 제가 뭐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저희에서도 필요한 입법은 필요한 대로 바로바로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제가 예. 정치인이 아니라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예,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러시죠. 뭐 시간이 이제 한 7, 8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시간은 지켜드려야 되겠고, 근데 이 질문은 꼭 해달라고 이 토론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질문이라서 짧게 한 분씩한테만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인데요.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정책이 뭔지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이 어떤 것인지 그냥 개요를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냥 설명만 해주시는 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까요? 일자리를 사실 정부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거기다 설사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도 그게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잘못된 노동관계 법규나 노사관계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혁파를 해서 기회균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해야 일자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해결할 수 있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옳게 잡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후보께서 제시하셨던 게 창조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이게 제조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은 지금 다 인건비가 싼 쪽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갈 길은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이 지식경제 시대에는 결국은 국민들의 브레인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게 박근혜 대표께서
후보께서 얘기하셨던 창조 경제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이라던가 우리가 갖고 있는 IT 인프라 같은 걸 잘 산업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의 그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를 해서 그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게 몇 년에 몇 개 이런 식의 공약은 안 할 겁니까? 뭐 그건 제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그 설명하시겠습니까? 일자리 정책은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직접 일자리 위원장을 맡아서 하실 정도로 그래, 주력하고 그러시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세부 프로그램까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뭐 다 설명하라고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게 몇 개 만들겠다고 숫자도 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숫자도 나와 있죠.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총량 숫자 이런 거는 뭐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아니고요. 별로 예.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뭐 의미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 크게 이제 4가지 그 틀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가 성장, 또 하나가 일자리,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복지, 4가지 축으로 지금 그 전체 경제 운영을 이제 잡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일자리는 성장과 함께 가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을 위해서 크게 그 4가지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포용적 성장, 이제 대기업 또는 재벌 중심의 체제에서 중소기업가의 그 상생을 도모하는 포용적 성장.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적 성장. 우리 조금 전에 박근혜 캠프에서도 창조 경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인가요? 뭐 같은 내용은 아니죠.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 개념이 혁신에 의한 새로운 창조성에 근거한 그런 이제 일자리 뭐 예를 들면 이제 많은 경우에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예를 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생태적 성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이제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 새로운 영역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 그 다음에는 이제 협력적 성장입니다.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 김진방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나 이번 주쯤 아마 이제 공약이 나갈 겁니다. 다음 주쯤 사회적 경제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를 이제 새로운 중요한 사회적 혁신과 또 사회적 협동을 위한 그러한 경제 축을 그 4가지 지금 성장 전략을 이미 공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 각 사안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나봐라 그럽니다. 일자리 공약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나봐, 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근데 만나봐는 이제 좋은 일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 1분 정도씩 제가 마무리 인사 말씀 겸해서 뭐 사실 오늘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이 됐습니다만 또 토론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이해도 되고 또 인정도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1분씩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재벌 개혁을 하도록 내들었지만은 거의 실패했습니다. 완전한 실패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실패가 큰 부분이 재벌측의 구호였습니다. 선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본 파업, 자본 망명, 그리고 자본 국적 자본론, 즉 이러이러하면 우리는 투자 안 하겠다. 이러이러하면 해외 나가버리겠다. 이러이러하면은 우리 기업이 외국 투기 자본에게 뺏겨버린다. 식으로 이제 국민들을 협박하고 급박을 하고 그러한 협박과 급박에 밀렸던 겁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그것이 급박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좀 직시를 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인식이 이전에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매우 조심스럽다, 매우 염려된다, 좀 생각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께서 여러 번 밝혔듯이 후보의 그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직 뭐 전반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국민들께서 보시게 되면 그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반드시 그 실천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공약을 개발을 해서 그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상생과 상생을 이루어서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그 정책 수단으로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개혁 법안은 선거 전 1년, 집권 후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토론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 온 정치 세력이 다 합의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 조속히 공약을 좀 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선 전에 입법 완료를 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예, 그걸로 마무리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팍팍해진 서민 생활을 좀 잘 살게 하자는 게 사실은 경제 민주화의 본질이고요. 이거를 해소를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 정신세계, 각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좋은 그런 그 정책으로 박근혜 후보는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늦은 시간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고, 근데 또 토론 내내 또 서로 웃으시면서 그럼요. 중간에 약간 좀 격양도 됐습니다만 좋은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대선기획 첫 번째 시간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정책을 주제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책임자 2분,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책임자 2분, 이렇게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토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선 때까지 이런 대선기획 특집 계속 해 나가겠고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결론은 못 내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때 분명한 기준으로서 오늘 토론이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뜨겁고 더 신선한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